의사결정의 역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양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해답을 얻기 위한 접근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일본식 의사결정 과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지 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답이 아닌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반대 의견이 쉽게 나오도록 하여 모든 견해와 접근법을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셋째, 당연한 해결책보다 복수의 해결안을 문제로 삼습니다. 넷째, 어떤 지위에 누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문제로 삼습니다. 다섯째, 결정 후에는 관계자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만큼 보람없고 해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로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견 대립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은 전원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의 제1원칙은 의견 대립이 없을 때에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견 대립을 요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의견에 속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 뻔한 의견이라도 나와는 다른 현실,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지를 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용이나 위험보다 클 때는 곧바로 행동합니다. 둘째, 행동할지 않을지 하나만 선택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거나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실행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 의사결정 실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에 참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실행 순서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최선의 의사결정이라 해도 생각했던 대로 진전되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킨다고 전제하는 반면 아래에서 위로의 커뮤니케이션의 전제는 경청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네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지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와 대화할 때는 목수의 말을 사용하라. 즉, 커뮤니케이션은 수신하는 쪽의 경험에 바탕을 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수신하는 쪽의 지각 능력 범위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은 기대입니다. 수신하는 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요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 측에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의 가치관, 욕구, 목적에 합치될 때 강력해지지만 반대의 경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저항을 받습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뒷받침 없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각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리 수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노력이 적을수록 뛰어난 관리입니다. 둘째,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과에 의미 없는 것을 관리하는 일은 진정한 관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측정 대상에 적합해야 합니다. 넷째, 대략적인 수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26%라는 숫자는 정확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한 표현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숫자가 오히려 사실적입니다. 다섯째, 실시간 평가는 특정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빈번한 보고가 훌륭한 관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관리를 필요 없게 만듭니다. 여섯째, 단순해야 합니다. 관리 수단은 복잡할 경우 기능하지 않으며 도리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일곱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수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 수단은 객관적일 수도 중립적인 수도 없습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관리를 위한 측정은 대상자와 측정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둘째, 관리 수단은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셋째, 관리 수단은 측정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 과거의 것이며 미래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은 사람의 집합입니다. 개인에게는 각각의 이상, 목적, 욕구, 니즈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구성원의 욕구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과학은 수학적 기법이 기업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오로지 이 대단한 기법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과학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그 대상부터 정의해야 하며 그 정의에는 기업이란 인간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라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영과학에서는 매니지먼트의 전제, 목적, 사고방식 혹은 잘못까지도 기본적인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의 연구와 분석이야말로 경영과학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경영과학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일에 역점을 둡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기대에 투입하려면 위험을 필연적이므로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경영과학의 주된 목적은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해 내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경영과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도울 뿐입니다. 따라서 매니저는 경영과학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